2024년 1월에 다뤘던 주제인데 27년에 예정된 요양병원 줄폐업 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그때 당시의 소문은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1,400여 개를 1,000개로 감축을 목표로 한다 라는 카더라 뉴스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요양병원을 25% 감축한다. 24년 당시의 요양병원 개수로 계산하면은 2027년에는 요양병원이 1,050여 개가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정리에 들어갈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27년에는 정말 여기에 나온 1,000개처럼 1,006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고 24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나와 있어요. 22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다가올 30년에는 약 26%, 40년에는 34.3%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주요 연령층은 고령인구입니다. 재활요양병원이나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진 요양병원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아주 잠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잠재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한민국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요양병원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65세 인구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할 것인데, 요양병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현상 유지하는 것도 힘든 와중에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 와중에 정부에서 개입해서 줄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요양병원의 환자 유형을 크게 두 개로 놓고 보면 신체적 입원 환자와 사회적 입원 환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신체적 입원 환자는 어떠한 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입원 환자는 뭐냐? 꼭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는데 어디 갈 곳이 마땅히 없으니 요양병원에 있는 그런 환자라는 겁니다. 19년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전체 입원 환자의 40%가 사회적 입원 환자라는 건데, 요양병원은 우후죽순 늘어났고 그 늘린 만큼 환자는 채워야 병원이 돌아가니까 입원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적 입원 환자를 입원시켜 놓으니까 건보료가 이렇게 새어나간다, 고갈된다. 그러니까 줄여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감사나 평가, 그리고 뭐 환자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요양병원 인정평가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냥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겠다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에 요양병원을 이용할 사람은 점점 늘어날 건데 그 사람들을 다 어디서 수용할 거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현재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요양시설의 증가, 두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증가입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열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 추진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언론에 꾸준히 보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거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전 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에서 26년에는 수도권에 6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동의 개수 제한을 해제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27년 제한이 해제되면은 얼마나 될지 모를 일이죠. 보다시피 이렇게 뉴스들이 나와 있고 계속 확대된다는 뉴스들이 3주 전에도 있고 이렇게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거에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간병비가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이다. 근데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이용하면은 한 달에 60만 원대 5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간호간병 관련 영상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전문 패널이라고 나오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한 달에 간병비를 400만원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들이 간병비를 400만원 쓴다, 이거 참 듣고 이상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굳이 개인 간병을 쓴다고 하면은 한 달에 간병비를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요양병원에서 간병협회를 통해 가지고 고용한 간병인이 여러 사람을 보는 간병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병원비가 편차가 있겠지만은 싼 곳에서는 60만원 정도 한 달에, 조금 비싸다면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이렇게 병원비가 나오는데 400만원 조금 선 넘은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문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이 요양병원 간병비로 400만원 쓴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서 한다. 이제 말을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좀 그 패널은 좀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만 제외하지 않고 이제 모든 병원도 다 해주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양병원은 빼고 요양병원은 따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 관련 정책은 요양병원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인지 이제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그런 조항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단적인 예시로는 지금 제가 요양병원 나이트 킵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만 하는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간에 일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위해서 이제 야간 간호료라는 그런 수가를 측정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서야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정보를 봤는데 그 이유는 영상 후반부에 좀 다뤄볼 거고, 먼저 조금 전에 언급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과연 잘 되고 있을까요? 지난달 뉴스입니다. 25년 4월에 났죠. 먼저 이 사업은 전국 1,400여 개의 요양병원 중에 단 20곳을 선정해가지고 간병비 월 평균 60에서 8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시범 사업은 이제 8개월 됐고요. 20개 중에서 3개가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기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간병 지원 대상자 모집, 간병 인수 관리 어려움 등으로 미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간병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은 환자겠죠. 75% 정도, 약 1000명이 통합 판정의 문턱을 넘었다. 이 환자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또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사망, 전실 거부, 퇴원 등의 이유로 이탈자가 발생해 실제 이용자는 63.7%, 약 900여 명에 그쳤다. 매우 까다로운 기준에다가 이 사업에 참가하기에 적합한 환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간도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관리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간병인 시장도 중국 동포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조선족. 저는 사실상 조선족이 중국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휴가를 내요. 그러면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항상 중국에 있는 집에 갔다 옵니다. 제가 봤던 조선족 간병인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휴가를 내면은 중국에 있는 집에 갔다 옵니다. 간병인 업계에서는 전체에서 조선족이 80%고 한국인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이라 부르죠. 그런 업종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업종들은 이직률이 높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간병인 수급도 어렵고 판정이 한 달 넘게 걸리니까 예측도 어렵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도 이탈자도 생기니까 정부 지원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사업을 할 병원을 3곳을 채우려고 해도 지원을 하는 병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저번 달에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통합병동 서비스 이거를 요양병원에도 해주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요양병원은 굳이 이렇게 제외를 했을까 싶습니다. 1번에 얘기했던 요양시설의 증가, 다들 이거는 어느 정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노인 요양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전환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23년 기사에서는 어린이집 9,000곳이 없어지는 와중에 노인 복지시설은 13,000개 정도 더 생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의 요점은 뭐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곳 주변에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준비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시설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 봤더니 매년마다 몇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6만 9천여 개, 거의 7만 개죠. 7만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20년에 8만이 됐죠. 1만이 늘어날 정도가 10년 걸렸는데, 놀랍게도 20년에 8만 2천에서 23년에 9만 3천, 약 1만이 늘어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체감이 오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이게 전부 다 요양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2023년 기준 요양원은 4,500여 개 정도고요. 요양병원도 우후죽순 늘어났는데 노인복지시설도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게 뭔가 나중에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늘어난 이유가 당연히 고령화 사회의 비즈니스 모델 트렌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사회적 현상에 여기에 사업자들이 뛰어든 감도 분명히 있어요. 요양병원의 통상적인 개설 비용은 20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요양시설 중에서 요양원은 뭐 1억에도 창업이 가능하다. 또 뭐 4억에서 5억도 가능하다. 그런 말도 있고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강연을 하고 뭐 강의를 하면서 그런 걸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개설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진입장벽 자체는 요양병원에 비해서 인력 구성이나 창업 비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요양병원을 줄이는 와중에 노인복지시설은 증가하는 상태고요. 의료정책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제외하고 추진되는 게 많고 그리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지원 사업은 이렇게 잘 풀리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양병원은 정부 사업을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고 관리도 잘 안 된다. 그러니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감축해서 관리가 좀 되게끔 하자라는 명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앞서 19년도 복지부 추산 사회적 입원 환자 40% 그리고 최근 폭증하는 요양복지시설의 증가 고령화 사회의 잠재적 수요를 요양병원에 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그 파일을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아주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조금 전까지는 요양복지시설, 요양병원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뭐 요양기관 뭐 이런 뒤에 글자 한두 개 차이로 뭐 단어가 완전 달라지니까 뭔가 헷갈릴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요양시설, 요양기관 이런 게 헷갈려서 찾아보곤 해요.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의료기관이고 요양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건보료. 그리고 요양원은 병원은 아니에요. 요양시설에 분류가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갑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건강보험으로 얼마 내고 장기요양보험으로 얼마 내고 그런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간다는 거죠.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은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시설로 구분되고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개 구분이 되어 있죠. 병원은 아님에도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요양원은 한 달에 한두 번 의사가 출장 진료 같은 느낌으로 와서 요양원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주고 간호사는 항상 요양원에 상주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합니다. 물론 요양원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요양원은 정말 요양병원과 건물 구조가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비슷한데 의사만 항상 상주 안 할 뿐이지 요양병원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되게 알아보면은 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의사가 항상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이제 요양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요양기관 안에 의료기관 들어있고요. 보건기관 이렇게 해서 다 병원들이죠. 의사들이 항상 있는 그런 곳. 이 요양시설은 방금 전에 봤던 요양기관을 제외한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주거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생활하는 겁니다. 주거를 한다는 거죠. 많이 알려진 명칭으로는 양로원이 있고요. 조금 더 비용이 있는 럭셔리한 느낌으로 가면은 실버타운. 실버타운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한 달에 아주 적게는 150만원, 아주 비싼 곳에는 한 달에 500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 근무하면서 많이 체감하는 게 여기에 보이는 노인요양시설인 여기에 이제 요양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요양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얼핏 들었던 말이 기억나는데 요양원에 가면은 어머니 모시는 게 한 달에 40만원인데 요양병원은 60만원 넘게 한 달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비용이 부담돼 가지고 요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태면은 빨리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 요양 관련 시설들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단적 예시를 들어볼까요? 요양병원에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치매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고 3가지 나누면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이 온다. 이제 그렇게 좀 가정을 해볼까요?
초기에는 집에 혼자서 생활하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고 이제 가족 중 누군가 도와줘야 하거나 배우자가 일상을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조금 도와주는 선에서 가능하다면은 집에서 생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더 이상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가족들도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이제 배우자도 연로해가지고 챙기기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은 양로원이나 실버타운을 고려할 수도 있겠어요. 뭐 정말 요양 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바로 요양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지고 치매가 심해져서 중기나 말기 정도로 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요양원에서도 정말 생활이 어렵고 요양원에서도 곡기를 끈듯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뭐 폐렴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의료기관들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죠. 보통 종합병원 이상급의 규모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급한 불은 껐으니까 좀 유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이 치료를 유지하고 한 번씩 외진만 오면 된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 부담이 크거나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둔 상태라면은 상급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그냥 바로 요양병원에 오기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 기력 저하나 식이량이 저조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정말 기력이 없어서 못 먹거나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먹도록 시도해보거나 아니면 두유 같은 것들도 있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콧줄을 넣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육회 같은 거 드리면은 식사 대용으로 잘 드시기도 합니다. 대상 웰라이프에서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광고를 받고 싶어요. 저는 광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상 웰라이프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저걸로만 식사 대용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아니 그래도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싶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콧줄, 이거 경간식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거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통 업계에서는 화이바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게 경관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들어가죠. 피딩백이라고 보통 하는데 여러 제조사가 있는데 육회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섭취할 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유당불내증인데 우유를 마시면은 배탈이 나고 설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관식을 시작하는 환자분들이 설사를 초기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너무 빠르게 경관식을 주입한 좀 부주의가 그런 문제고, 적응하는 과정이 지나면은 좀 괜찮았는데 장이 적응을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계속 설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환자를 접하게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메디푸드에서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정상적인 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조제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무유당이라고 나와있죠. 저도 유당불내증 있어가지고 예전에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 먹을 때 장 트러블 없는 걸로 고른다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보이나요? 이거? 저는 이거를 먹었어요. 이거 먹었는데 장 트러블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우유를 그냥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먹으면은 장 트러블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이 우유에 적응을 좀 했나 싶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찬 우유를 그대로 원샷을 했는데 2시간 뒤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다는 거. 이제 바로 저에게 생체 실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따뜻한 상태에서 천천히 먹으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 이제 이거는 경과식 환자용이고 그냥 입으로 마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나름대로 많습니다. 뭐 웨디엘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뭐 락토프리 뭐 이렇게 이제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예전에 하이뮨 이런 게 광고 많이 했잖아요. 어머니가 이거를 드셨는데 제가 먹었던 헬스 보충제 이거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니 엄마는 국산 거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그거를 고집하시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양시설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양병원은 왜 감축하느냐 싶죠. 앞서 치매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요양원에서도 케어가 힘든 순간이 온다면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은 다 줄여놨는데 누가 그때 가면은 케어를 할 거냐 싶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모두가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언젠가는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최근 나온 말은 아니에요.
2011년 요양병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면서 요양병원 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실제 요양병원의 개설이 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규모가 있는 급성기 병원보다 개설이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20억만 있으면은 요양병원 하나 차릴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병원급은 최소 60억에서 1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요양병원의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엄청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 뉴스에서는 2만 병상이 과잉되었다면서 신증서를 제한한다며 본격적으로 요양병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실현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 이 기사에 나왔던 시기에 정책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 수립 일정이라고 이렇게 정부가 배포한 자료인데 각 시도에서 어느 정도 과잉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는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계획은 조금 미뤄졌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과잉이네? 여기 요양병원 더 이상 개설하지 마 하면서 제안을 하고 증설도 하지 마라, 증축도 하지 마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개설을 허가해주는 식으로 한다는 기조입니다. 예시로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서울과 인천, 공급 가능은 파란 색깔, 공급 조정은 노란 색깔, 공급 제한은 빨간 색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은 다 빨간 색깔이죠. 이거 선거 그거 아닙니다. 경북은 이쪽이 파란 색깔 공급 가능 하나 되어 있고 안동권은 공급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것도 접근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방 지역, 약간 극단적인 예시로 시골의 산골짜기에 요양병원 하나를 지을 수 있다면서 허가를 내준다고 가정을 하면은 과연 그곳에 입원 환자들이 많이 올까 하는 것도 관건이죠. 이제 시골 산골짜기에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할 수 있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환자들을 유치한다고 홍보하겠지만은 환자는 둘째치고 직원들 출퇴근길부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것이고 만약에 환자들이 입원한다면은 가족들이 면회 올 때의 이동거리, 만약에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큰 병원으로 전원을 가거나 아니면 외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면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은 요양병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응급실 뺑뺑이가 대표적인 예시죠. 응급실 뺑뺑이와 비슷한 경우도 요양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 보호자가 큰 병원에 진료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원을 원하는 거죠. 지역 내의 큰 병원들은 환자를 지금 수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큰 병원에 앰뷸런스를 타고 1시간 동안 이동했던 그런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엔 그런 곳에는 허가해서 개설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지원이 없다면은 폐업을 하게 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도시에 다 있으니까 부모님 뵙기 좋은 근처로 보통 모시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전남에서는 23년에 25% 감축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시도에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 일정보다 늦춰져가지고 25년 4월에 심의를 확정하고 이번 달부터 38개 지역에 신증축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현재 상태는 어떨지 한번 궁금해지는데 요양병원 개수는 이미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코시국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자본금 20억으로도 가능했던 요양병원은 얼마나 가파른 상승을 보였을까요? 보면은 10년 동안 2.05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분기를 기준으로 좀 가져왔는데 병원과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을 봤을 때 2배는커녕 1.16배로 정말 적게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요양병원은 2배가 증가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요양병원 지역별 증가 추이를 보면은 제가 초록색깔로 칠해놓은 곳들이 보이죠.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는 거 2배 이상 증가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현재 늘어나지 않고 코시국 기점으로 해가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정책 기조에 맞게 하락세를 진짜 직격탄으로 맞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25% 감축이라는 수치를 1342에 대입해본다면은 1006개로 앞서 얘기했던 27년에 요양병원 1000개로 줄이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62개만 감소했으니까 과연 못 붙인 25%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양병원 개업과 폐업의 현황을 조금 조사해봤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는 20년 이전까지는 요양병원하고 정신병원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21년 이후부터가 딱 요양병원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온 통계들이거든요. 보다시피 코 시국 전까지는 폐업도 많았지만은 개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착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개업은 줄어들고 폐업은 이제 이전만큼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개설이 줄어들면서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얼마나 짐작이 낮으면은 같은 기간에 1.16배 증가한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고 줄줄이 폐업하는지 재임장벽에 대한 그런 허들이 낮은 게 정말 실감이 돼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요양병원 경영난이라는 문제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났고, 경기도였나요? 모 요양병원 원장은 경영난에 못 이겨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환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요양원이 그 파일을 나눠 가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3월 기사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 관련 수가를 개선해주지 않고 말려주기 정책으로 요양병원을 더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까지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에서 요양병원에서 수용할 환자들은 다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답은 앞서 언급했던 요양원과 그런 대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이 요양병원 생태계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우리 간호인력들 그리고 다른 인력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료는 통계청 기준으로 가져왔고요. 인력 현황은 24년 4분기를 기준으로 작년 거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쉽게 보면 이렇고 요양병원 증감 추이를 같이 넣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래 보이는 파란 색깔 막대가 간호사이고요. 주황 색깔이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리고 이기 있는 파란 선은 요양병원 개수 증감 추이고요. 신기하게도 2012년까지는 요양병원에 간호사가 더 많았어요. 간호조무사보다. 그런데 역전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그리고 요양병원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이때죠, 이때. 팍 내려갔습니다. 이제 확실히 요양병원이 1585개에서 1467개로 이렇게 120여 개가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간호인력은 3,000명 정도만 감소했습니다. 3,000명도 많은데 2020년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 61,700명 정도가 근무했는데 이거를 요양병원 개수에 나누면은 한 병원당 간호사가 평균 39명 근무하고 있다 나오는데 여기서 폐업한 120을 곱하면은 4,6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000명 정도만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큰 타격은 입지 않았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이상하게도 요양병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간호인력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2027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요양병원이 전국에 1,000개만 있더라도 요양병원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간호인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들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다른 준비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정책을 갈아엎고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정책 기조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항상 말하는 것이 이러한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비판을 늘 받습니다. 최근 나온 기사의 일부의 내용을 가졌는데 의협의 입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사라지게 되면 노인 환자들은 아플 때마다 급성기 병원을 찾아야 한다. 급성기 병원은 치료를 마치면 퇴원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가야 한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쫓겨나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다룬 많은 영상들에서도 큰 대학병원들을 포함해서 병원들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수도권의 큰 병원들은 수술이나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좀 되는 검사들 그런 게 다 끝나고 진단이 나오고 이제 입원시켜놓고 약만 쓰면 되는 상태인 환자 쉽게 말해서 병원에서 돈 되는 것들은 다 마치고 입원비랑 약값만 나가는 상태인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현재 환자들 평균 입원 일수가 7일이니까 하루 더 땡겨서 6일 만에 퇴원시키는 방향으로 경련 방침을 정하자라는 그런 논의도 있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쫓겨나듯 퇴원해서 가는 곳이 규모가 작은 병원이거나 요양병원이죠. 이러한 생태계인데 요양병원을 없애고 어떠한 대안을 낼지 정말 궁금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책 기조를 봐서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초반부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이 대안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합병동이 대안이고 여기서 해결을 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당연히 이거라는 것이 언론에서 만들어진 여론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진짜 목적은 과연 이것 때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해볼게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말하나요? 본심을 숨기고 자신을 잘 포장해서 말하잖아요. 저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라 할까요? 하지만 사실 대기업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 나의 장점을 개발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의 커리어에 대기업에서 일했다는 그런 인증마크 하나 달 수 있다는 면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들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뭐겠어요? 연봉, 돈 많이 주니까, 복지 좋으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면 나의 자존감, 자존심,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물질 만능주의 느낌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기사들은 자소서나 면접에서 나를 포장하는 명분에 불과하다.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병원의 수익 구조 개편 및 수익 극대화가 있다는 것, 대충 이런 느낌이죠. 여기 보면은 자주 쓰는 사진이라 이제 외워질 정도인데 통합병동이 이렇게 돈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자리 잡으면은 요양병원 한 달 입원비보다 낮은 병원비가 일반 소규모 병원에서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요양병원이 그것으로 대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병원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환자 입원 일수를 줄이는 그런 큰 대형병원들 말고 중소규모의 병원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병원급이라 할 수 있겠어요. 종합병원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의료기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병원급에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겠다 하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 기준으로는 전국에 있는 병원이 1,400여 개 정도고요. 요양병원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통합병동 지원 확대하고 수익 구조를 개편하고 그 수익으로 증설, 증축, 어느 정도 시설을 좋게 만들다 보면은 감소된 요양병원 수만큼 어느 정도 병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후반부에 요양병원을 말려 죽이려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통계연구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이거는 23년에 요양기관, 병원 종별 요양급여 실적 전체. 요양급여 실적이 뭐냐면은 이 비용은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한 비용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아니면 상해로 일반으로 진료보는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환자들이 내는 비용에 보면은 건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비용에는 건보료 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두 병원은 입원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외래 수익은 진짜 적습니다. 진료비 부분은 보면은 단위가 1,000원 단위예요. 1,000원 단위. 총계를 보면은 38조 7천억입니다. 한 해 나간 비용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양병원이 5조 3,900억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보다시피 환자 수는 이제 이 4개 병원 중에서 요양병원이 가장 적어요. 종합병원의 10% 정도의 수준이고요. 상급종병의 20%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합계를 볼까요? 전체 환자가 700만 명인데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환자 비율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가져가는 파이는 14%예요. 5%가 14%를 가져간다. 정말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으니까 35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단연 내원 일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내원 일수의 40%가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원 1일당 진료비를 따지면은 요양병원이 낮게 나와요. 하지만 이제 환자 수 대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따져보면은 계산이 조금 달라요. 환자 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진료비에서는 14%를 차지하고 있죠. 병원이 조금 비교군이 될까요? 아까 봤을 때 병원이 전국에 1,400여 개고 요양병원이 1,350여 개인가요? 예, 그 정도 됐잖아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개수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23년에 보면은 입원 환자 수는 거의 6배가 차이 나요. 6배. 205만에서 이제 35만원 정도니까 6배가 차이 나는데 이번 진료비 차이는 2배도 안 나요. 2배. 얼마나 요양병원이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지 딱 체감이 되죠. 병원과 비교해보면은.
그리고 급성기 병원, 병원하고는 요양병원하고 수가 차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그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외래를 한번 볼까요? 보다시피 요양병원이 가장 적습니다. 정신병원하고. 그리고 내원일 수도 적죠. 이거는 어떻게 산정되냐면은 환자가 아파서 외래를 자주 간다. 그러면은 한 명이 여러 번 방문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명이 여러 번 가는 거에서 가산돼 가지고 이렇게 인원은 이렇게 적은데 일수가 많은 거는 이제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부분에서 요양병원이 지나치게 가져가는 파이가 많다. 건보료 재정이 악화된다. 아니면 요양병원의 파이를 다른 곳에서 가져가는 것이 낫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의 배를 갈라서 이제 그 파이를 다른 병원들이 나눠 먹자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요양병원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